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하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뭐 여전히 피해 못 가네요. 한국은. 네. 네. 2월 달에 참 그 전 세계 증시 대비해서 한국이 정말 선전을 했잖아요. 1월 달에 1등으로 달려갔는데 많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그 많이 빠졌을 때는 거의 연초 지점으로 거의 다 떨어져서 막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러다가 미국은 선물만 왕창 빠지고 시작하면 하나도 안 빠지고 우리만 엿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작년에 많이 그랬었죠. 네, 올해도 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네. 네, 그래도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2.3% 상승했고 코스닥은 한 4%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아직은 양호합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2.5% 하락했고 코스닥은 3.3% 하락했습니다. 네. 장중에는 뭐 훨씬 더 빠졌었는데 조금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개인이 한 1조 1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샀습니다. 네. 외국인이 한 9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건 하이닉스인데 별로 안 샀어요. 300억 정도 샀고요. 네. 이스페타도 300억, 두산 200억, 두산 에너빌리티 250억, 네. SKC,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100억대 정도로 샀습니다. 네. 많이 판 건 삼성전자. 음. 삼성전자는 오늘 그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컨퍼런스 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모든 증권사에서 다 전망을 내서 이렇게 쭉 다 봤거든요. 참 이게 더 내려갈 룸이 있나 싶었는데 컨센이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고 네. 이따가 한번 정리를 좀 했거든요. 네네. 이 컨센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2조 원 넘게 지금 매도를 했어요. 예. 기아 오늘 500억 팔았고요. 네이버 400억, 하나오션 400억, 현대차 400억, 카카오 300억, LG전자 26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동차야 뭐 멕시코에 공장이 일부 있으니까 뭐 충분히 이 정도 팔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았네요. 계속 이거는 한국을 파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이 컨퍼런스 콜을 지난 금요일 날 듣고 오늘 좀 전망을 더 안 좋게 보고 아마 판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듣는 와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1분기에는 뭐 다른 거 레것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HBM도 판매량이 감소할 거라고 그렇죠. 언급을 했습니다. 네, 1분기 아마 저점이 그거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아마 저점이 될 확률이 실적 저점이 올해 중에서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업종별로는 IT 서비스 업종이 카카오가 9% 올랐고 NHN 5%, 삼성 SDS 1.6%, 뭐 현대오토웨버 1% 이렇게 좀 IT 소프트웨어 위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IT 서비스 업종이 1.3% 정도 상승했고 음식료 담배 업종에서 샘표 식품이 7.5% 올랐어요. 이 샘표 식품과 샘표는 옛날부터 20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 좀 본격화되면 많이 좀 급등했던 이런 종목이죠. 그 삼양식품도 3.5% 상승, KTNG 2.3% 상승, 빙그레와 농심이 2%씩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라면이 전반적으로 좋았네요. 음식료들이나. 음식료가 뭐 아무래도 뭐 방어주가 되는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제일 많이 빠진 건 화학 업종인데 2차전지 때문이었습니다. 뭐 율촌화학이 14% 하락, 코스모 신소재, SKC, 동원 시스템즈, 후성, LG화학이 6에서 9%씩 하락을 했고요. 화장품도 하락했어요. APR이 9% 하락, 아모레퍼시픽이 5.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한다고 하니까 조금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운송 창고에서 티웨이가 12% 하락했습니다. 경영권 문제 때문에 워낙 급등했던 터라 이 정도 변동폭이 참 큽니다. 요즘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 이런 항공주들도 3에서 5%씩 하락을 했고 해운주들도 오늘 3, 4%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금속 섹터 여기서도 2차전 지주들이 많아요. TCC 스틸, 뭐 사마알미늄, 포스코홀딩스에서 다만 5%에서 8%씩 하락을 했고 철강주들도 떨어졌습니다.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런 데도 7%, 5%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철강은 워낙 공급 과잉 영향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젠 관세까지도 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또 생기네요. 네, 그다음에 전기전자 섹터도 3.6% 정도 하락을 해서 하락 4위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뭐 2차전지 주들 여전히 포진돼 있고 반도체 중에서도 이스페타시스가 11% 하락했고 LG노텍, DB하이텍 6%씩 하락했고 하이닉스가 오늘 4%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7% 하락했고요. 기계장비 섹터에서는 한미반도체가 6%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트럼프의 관세 부과 소식 때문에
더 우려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실제보다도. 네, 일단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원래 관세가 0%였는데 네. 25%를 부과를 하고 중국에다가는 기존 관세 플러스 10%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캐나다, 멕시코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큰 국가들이라서 첫 부과 대상이 된 거고 향후에는 뭐 EU나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또 추가 확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연구원에서 미국이 한국에도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최대 13%까지 감소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18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일단 업종별로는 오늘 타격을 많이 받았던 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생산 기지가 있는 그쪽에 생산해서 미국으로 파는 뭐 자동차나 2차전지, 일부 전력기기 이런 기업들이 좀 영향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특히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많이 되곤 합니다. 일단 국내 배터리 업계는 캐나다에 주로 생산 거점을 많이 추진을 해왔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생산을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캐나다에 GM과 합작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아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소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지금 뭐 많이 거론되고 있던 캐즘이 좀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좀 투심에 좀 안 좋게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다 4에서 6% 사이로 떨어졌고요. 에코프로 BM 이런 데는 LNF도 9%씩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죠. 네. 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멕시코 쪽에 생산 기지가 좀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모비스의 공장이 멕시코에 있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 뭐 TV 공장 등이 또 멕시코에 있어서 관세 타격 우려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업체들도 나름 해결책을 다 모색을 하고 있는데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현지 생산을 좀 늘려서 미국에 수출할 거는 멕시코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을 하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에서도 세탁기, 건조기만 만드는데 여기서 뭐 냉장고도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비용 부담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근원적인 좀 의문과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면 너희가 그거 사줄 거야? 아니 가격이 얼마가 되겠어? 미국인들의 월급 같은 거를 감안해 보면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뭐 냉장고 200만 원 하던 거 300만 원 하면 사줄 건지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겠지만 아니 저 미국인들의 지금 급여 상황을 보면 결코 아시아에서 만드는 것보다 결코 뭐 살짝 비싼 정도 수준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이 비싸게. 그렇다고 뭐 로봇 해가지고 완전 자동화 한다? 자동화 해도 한계가 있을 걸. 그러니까 아니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사줄 거야? 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 너희들은 인플레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생각? 예. 근데 오늘 그 DB금투에 이제 문홍철 팀장님 리포트를 보니까 이번에 참 인플레 우려가 많잖아요.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에서 수입하는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를 자극한다라고 많이 우려를 하는데 오히려 디플레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문 팀장님이 아주 독특한 의견을 많이 내시는 분이죠. 네. 근데 이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어려워요. 뭐.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또 교환 사채를 옛날에 23년도 4월 달에 한창 2차전지 핫할 때 그때 발행했었는데 그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일단 교환 사채를 23년도 4월 달에 발행했던 공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6,600억 정도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고 요거는 채권입니다. 채권을 LNF의 채권을 사는 건데 만기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원금을 상환을 해주고 2.5% 이자를 지급하는데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어요. 그 교환 대상은 LNF의 주식이고요. 주식이죠. 네, LNF의 주식을 교환가액 비율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데 특이한 건 교환가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좀 빨간 표시가 좀 약간 이상한 데로 가 있는데 교환가액이 43만 8,100원이에요. 예. 당시에 발행했을 때 종가가 33만 7천 원이었는데 여기서 130% 프리미엄이 적용이 돼서 할증 발행한 거지. 예, 교환가액이 일종의.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막 50만 원, 60만 원 갔다. 그러면은 나는 이 채권을 갖고 있다가 43만 8천 원에 교환을 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채권입니다. 네. 여기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네. 6,600원어치 사채를 발행을 LNF가 했는데 음. 현재가는 지금 8만 원, 오늘 8만 원이 좀 깨졌고요. 단 한 번도 43만 8천 원 근처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네네. 23년 4월 초에 음. 요거 발행하기 직전에 35만 원 찍고 계속 지금까지 내리막 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주가 추이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저 때가 빨간 점 표시되어 있었던 게 대략 그쯤 발행을 했었는데 꼭대기에서 발행을 해서 교환 사채 투자자들은 한 번도 교환의 기회가 없었던 네.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기까지 기다리면 음. 이걸 그냥 원금 플러스 한 2.5% 정해진 이자는 받을 수 있거든요. 이자 받죠. 근데 네. 이거를 손절을 쳤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음. 6,630억 규모의 교환 사채 중에 약 1,730억 정도 규모를 LNF가 이번에 공개 매수 방식으로 시장에서 걷어들였는데 공개 매수 가격이 네. 정말 만 원이 낮습니다. 안 돼? 최당 만 네, 원인데. 할인율이 엄청 적용돼서 발행했던 가격보다 발행가보다 33% 싸게 공개 매수로 취득을 했습니다. LNF는 남는 장사 많이 했네요. 남는 장사했죠. 네. 1,720억 규모의 그 교환 사채를 1,158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이거 교환 사채를 손절을 쳤을까? 2030년이 만기거든요. 2030년까지 기다려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데 상환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공개 매수에 응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회 비용이라고 하기엔 할인율이 너무 크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 2.5% 그거 받느니 지금 뭐 시중 실세금리가 4% 5%짜리 많은데 그거 맞고 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조금 할인 쳐가지고 받을 거야 하기에는 할인율이 너무 커요. 그렇죠. 뭐 한 네. 10% 15% 정도 할인했다고 하면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33% 할인은 상당히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미래에 대한 좀 확신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싶고 실제 LNF 순이익을 보면은 24년도에 마이너스 3,700억 가까이 냈습니다. 22년에도 마이너스 한 2,000억 가까이 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자본 총계가 24년 말 기준으로 7,300억 정도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24년도에 3,700억 마이너스였으니까 이렇게 손실이 두 번 더 나면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막 캐즘 극복하고 이제 전기차도 반등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뭐 원금을 상환 못할 정도까지 우려하기에는 조금 과한 게 아닌데 그래도 그만큼 이 2차전지에 대한 투심이 좀 많이 악화가 돼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악의 투심이라고 보면 되겠네. 이거는 왜냐면은 채권이잖아요.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은 받는 거거든. 최소. 근데 이자까지 정해졌으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날아가지 않는 한. 근데 그거의 일부를 받았다는 건 사실은 부도 채권, 이 회사 곧 부도나 이러면 채권 가격이 막 떨어지잖아요. 시중에 유통되던 채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네. 근데 이거는 EBBW 이거는 왜 CBBW 이런 걸 왜 하냐면 원금 안 깨지다가 한번 기회를 잡겠다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 사실 뭐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회사 자체는 자금을 싸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진짜 주식으로 환원될 경우에는 사실 물타기 희석이 엄청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존 주주한테 굉장히 나쁘고 이 하이브리드 채권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한테 약간의 이익을 포기하고 양수 겸장의 투자라서 상당히 그 매력이 많은 건데 이렇게 손절 치는 경우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네. 교환가액이 당시 주가의 130% 프리미엄을 받고 결정됐다는 것만 해도 LNF가 상당히 갑의 위치에서 발행을 한 굉장히 그렇죠. 우호적인 조건이었거든요. 그만큼 2차전지에는 저때 투자들이 난리였지. 당시랑 쏠렸었는데 나 이거 개욕 먹었을 때 아니야. 진짜 난리였어 난리. 그 정도였죠. 광기였어요 광기. 23년 7월이 고점이었으니까 최고였죠. 그것보다 한 조금 앞서가지고 2차전지 2차전지 뭐 고점이다 이 쇼츠를 올리시는 바람에 욕 엄청 날렸던 걸로 엄청 기억합니다. 먹었지. 네. 네, 네, 어쨌든 댓글이 300개야. 욕이 300개야. 네. 네. 그리고 특히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43만 8천 원의 교환가액을 설정해서 이 이상 주가가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주가가 8만 원까지 빠져버리니까 확실하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예. 그리고 라면 수출 데이터가 1월 달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관세 우려 때문에 모든 수출주들이 아침에 다 빠져서 시작을 했었는데 빠르게 좀 반등을 좀 한 것 같아요. 라면 수출 금액은 1월 달에 1.07억 달러 나왔고요. 12월에 1.1억 달러 나와서 이거보다는 2.5% 감소했지만 사실 설 연휴가 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을 보면 전월 대비 14%또 증가했습니다. 네, 14% 전월 대비 증가했다는 거 참 놀라운 상승세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를 상대로 뚜껑이 열려서 그 영업을 하니까 이런 다 어떤 외국인 오늘 전해 들은 얘기인데 재미난 게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오더니 이 불닭볶음면 먹자고. 그래서 한국 분들도 이거 매워서 저 같은 사람 못 먹잖아요. 네. 그거 못 먹는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외국인 말 그럼 미국 사람 햄버거 안 먹냐? 이렇게 그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특산물처럼 지금 여겨지는 거라서 반드시 먹어봐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한 사람이 한 번씩 먹어볼 때까지 계속 매출 성장하겠구나. 두 번째 한 번 먹고 두 번 먹을까? 그 두 가지가 양가적 감정이 생기더라고. 왜냐면 저는 먹고 못 먹었으니까 더 이상. 예. 저도 개인적으로 못 먹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농심의 툼바가 더 맛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농심이 히트를 못 쳐. 나도 라면 그 편의점 가서 자전거 타면 라면 한 번씩 먹거든요. 거의 대부분 농심을 먹는데 이런 이렇게 외국으로 히트 치는 제품이 없어. 국내만 히트를 쳐. 네. 이번에 툼바는 좀 히트를 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사? 제가 맛있어서 라면을 추가 주문한 게 별로 없거든요. 툼바가 뭐예요? 근데 툼바가라고 신라면 그 툼바요? 투움바 파스타라고 들어보셨죠? 약간 좀 매운 맛인데 어. 국물이 없어요. 네, 약간 스파게티 같이 그런 느낌인데 약간 매운 맛인데 불닭보다는 훨씬 덜 매운. 그래서 먹을 만한. 그래요? 네, 맛있습니다. 먹어봐야지. 근데 저는 저하고는 반대로 하면 되더라고. 내가 맛없으면 항상 오르고 내가 맛있으면 안 올라. 뭐, 네, 농심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라면만 맛있다고 했어요. 아니 나는 내가 좋다고 해갖고 이런 거는 안 되더라고. 각광꿀 확실합니다. 이 분야에서. 네. 네, 그래서 오늘 라면 업체들은 뭐 삼양식품 3.5%, 농심 2%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요. 라면은 괜찮은데 전체 수출 데이터는 참 부진합니다. 1월 달에 한국 수출액이 491억 달러, 예. 전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네, 설 연휴로 영업일수 감소한 점 감안하면 네. 일평균 수출액으로 봐야겠죠. 네. 전년 대비는 7.7%는 증가했습니다. 네, 네. 일평균으로는 증가했고요. 노는 날이 많아서 한 달 총으로는 줄었습니다. 네, 근데 수출액 증가율이 7.7%라는 건 많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네, 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는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네, 반도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이렇게 증가율 기준으로는 차트상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어요. 네. 특히 미국과 중국향 수출액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는 최근에 특히나 좀 하락세가 엄청나게 가파른데 딥시크발 이 미국의 추가 규제가 나오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사실 딥시크에 대한 의혹은 좀 많긴 합니다. 뭐 오픈 AI 모델에서 데이터 무단 도용한 게 아닌가, 뭐 투입 비용에 인건비를 좀 누락시킨 게 아니냐, 뭐 엔비디아의 H100을 무단 입수한 게 아니냐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어쨌든 놀라운 성능을 좀 보여주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 엔비디아 GPU에 대해서 추가 중국 수출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전반적으로 다 반도체 업체 투심에 악화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네, 그 의혹이 좀 사실이더라도 이 딥시크가 오픈 소스를 공개하면서 공개한 논문을 누구나 좀 입증 가능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적은 파라미터로 고성능 추론이 가능한 과정에 대해서 상당한 이 딥시크에서 자체적인 자신감을 표출한 걸로 좀 보이기도 하죠. 게다가 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2비트가 아닌 8비트만으로만 표현을 해도 결과값이 충분히 정확하다라고 주장을 했으면서 메모리 사용량을 75% 줄였습니다. 여기에 HBM의 투심 악화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딥시크가 보여준 결론으로 인해서 과연 AI 생태계가 무너질 거냐, 사실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대다수를 차지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엣지 AI,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여기는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엣지 AI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 뭐 자율주행차, 산업용 IoT, 뭐 스마트 시티, 공공 인프라 이런 데 좀 사용이 되는 기술인데 중앙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현장 근처에서 연산과 추론을 수행을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딥시크의 이 소형 모델 학습 기술이 좀 접목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비용은 줄고 뭐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이전 대비 관련 산업 생태계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여전히 뭐 유지가 될 것이고 AI 기업들 주가는 딥시크 등장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좋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오늘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시간 외로도 주간 시장에서도 엔비디아나 뭐 이런 관련 AI 관련 미국 주식들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생태계가 확단될 것이다라는 거에는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 일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훨씬 더 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동의를 하고 다 동의가 되는데 약간 이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보유 편향 느낌이 자꾸 들어. 음.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다 동의가 되는데 약간 보유 편향 같아. 너무 좋게만 보려고 하는 느낌? 그럼 보유하는 사람들은 좋게만 보려고 하는 근데 성향이 있잖아요. 모든 금융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의견들은 다 그래도 괜찮다. 어떤 악재가 나와도 그래도 괜찮다는 의견이 사실 대다수예요 항상. 그래서 나 조금 찝찝해. 그게 조금 찝찝하더라고. 아니 뭐 동감되는데 너무 좋게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 예, AI 네. 생태계가 확장은 되겠지만 사실 그 전에 조정 단계는 반드시 좀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엔비디아 GPU 마찬가지로 가수요가 워낙 많이 붙은 상황이고 기술의 발전 단계에서 이 가수요가 줄어드는 구간은 이때까지 이 네. 버블 사이클에서 항상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조정은 당연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2차 전지도 지금 와서 보면 약간 그런 단계인 거죠. 저는 나중에 2차 전지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컨센 하향이 작년에도 많이 지속이 됐었는데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정말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를 1분기 영업이익과 25년도 연간 영업이익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발간된 리포트만 적은 겁니다. 맨 윗줄에 컨센서스를 보면은 1분기 영업이익 7.4조 원인데 쭉 밑으로 보면 7.4조 원 근처도 전망한 데가 없어요. 다 6조에서 4조 원 후반대 이렇게 좀 전망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네. 영업이익 컨센이 더 하향이 되겠죠. 25년도 영업이익으로는 35조 원 전망을 했는데 뭐 비슷하게 전망을 많이 했지만 30조 원 초반대가 좀 많고요. 심지어 지금 여기 표에는 지금 아랫부분이 잘렸거든요. 근데 이제 IM증권에서는 20조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컨센보다 상당히 낮은 전망을 한 것도 존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영업이익 숫자만 보여드리면 이렇고요. 여러 의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부분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더 떨어질 공간이 좀 남았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HBM3E 개선 제품부터 개선 제품이 2분기부터 본격 공급된다라는 점에서 1분기 메모리 실적은 산업평균 대비 크게 부진할 것이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날 콩콜에서 삼성전자가 1분기에 HBM 판매량이 감소할 거다라는 놀랄만한 코멘트를 좀 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서버 DDR5 이것도 프리미엄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좋아야 되는데 이 제품도 1월부터 가격이 전월 대비 3%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제품도 재고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을 찾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화투자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 5.1조 원 제시를 했는데 전 분기 대비 21% 감소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4분기에 6.5조 원 나왔잖아요. 근데 1분기에 5.1조 원 나오면 더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뭐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바닥 구간이지만 뚜렷한 반등 논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좀 더 낮게 4.9조 원 전망을 했죠. 네. 네, 연간 영업이익도 27조 원 정도로 굉장히 낮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까 그 표에 잘려 있었는데 낮게 전망한 축이고 목표가도 72,000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IBK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분기에 4.3조 원 전망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좀 낮게 전망을 했는데 반도체 부분은 900억 마이너스를 전망을 했어요. 반도체 부분만. 예, 이유는 비메모리 쪽에서 마이너스 2.3조 원 영업 적자이기 때문이다. 파운더리. 네, SI. 4분기에도 사실 비메모리 부분에서 2조 원 넘게 손실이 났었는데 1분기에도 여전히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메모리 쪽에서 그거를 커버를 제대로 못 해줘서 결국엔 똔똔 마이너스 900억 정도 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HBM 많이 못 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여전히 견지를 하고 계신데요.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1분기에도 하락 사이클로 진입할 것이다. 네, 1분기 DDR4 낸드 가격은 10에서 15% 하락하는데 프리미엄 제품인 DDR5도 5에서 10% 정도 하락을 해서 기존 예상보다 낙폭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딥시크의 영향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와 HBM
모두에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뭐 딥시크는 이제 저성능 GPU로 고성능 GPU를 사용한 여타 LLM에 필적하는 성능을 구현을 했는데 개발자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빅테크는 대규모 지출보다는 효율적 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 채용량이 급증할 수 있고 엔비디아의 70% 영업 이익률은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딥시크는 챗 GPT 대비 D램을 또 75%덜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HBM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추가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GPU인 H800이나 H20 이거와 그리고 HBM 판매까지 모두 수출을 금지한다면 한국 HBM 업체에도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같은 의견인데 주가 상승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뭐 의견 일치 통합했네. 통합했습니다. 완전히 네. 의견이 한쪽으로 쫙 몰렸네요. 네. 하이닉스도 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순식간에 바뀌었네. 하이닉스는 딥시크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주는 오늘도 잘 버티더라고요. 오늘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오히려 30% 상향하는 리포트가 NH에서 나왔습니다. 뭐 27년 기준 PER이 22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밸류에이션 상단까지 단기 급등을 했지만 장기 매출 상단이 열려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25년도에는 해양 플랜트 수주, 26년도에는 잠수함 같은 이 특수선 수주를 감안해서 27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이전 추정치 대비 13% 상향해서 1조 3천억 원 추정을 했습니다. 적용하는 밸류에이션도 2.6배에서 3배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PBR이겠죠. 요즘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던데 여전히. 한국 사람은 비싸가지고 오후 5시 칼퇴근이래요. 비싸서인가요? 아니면 네, 뭐 비싸서. 노동력 규제 때문인가요? 아니 비싸서. 나머지는 외국인 노동자. 그렇답니다. 오히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돈을 더 받아가는 경우도 있대요. 근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엄청난 향후의 성장 스토리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쵸? 고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고성장세가 유지가 되려면 아무래도 수주잔고의 우상향 추세 요게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네, 수주잔고가 이 상승 추이가 계속 되는지 요거를 계속 트래킹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거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